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점점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건데요.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이 같은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기본소득, 과연 시대의 흐름일까요? 아니면 신기루에 불과할까요?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고려대 경영대학 이한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좀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항상 시대마다 유행어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바로 이제 기본소득이 유행어가 된 것 같습니다. 유행어. 예. 그래서 국민 모두가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기본소득하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기본소득하면 다 아는 정도의 상당히 유행어가 된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이제 뭔가 이 국민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 특히 이제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전반이 어렵고 특히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새로운 뭔가 이렇게 예를 들면 국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이제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국가 재난지원금 기대하듯이 기본소득도 계속해서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늘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 기본소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득 일정 부분을 좀 보장을 해주겠다. 정부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그만큼 사회가 경제가 좀 어렵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기본소득 논쟁이 이제 상당히 이제 불거지고 있긴 한데 예. 최근에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슈가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장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슈가 이제 불거지게 된 모멘텀은 사실 작년에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면서 좀 그것들을 이제 1년 내내 좀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기본소득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작년 3월 때 코로나19 막 확산세가 심해졌을 때 옥스퍼드대가 이제 영국이나 EU 회원국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했는데 네. 그때 이제 대상 응답하신 분들의 한 70% 이상이 기본소득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뉴욕시장 후보로 이제 부각됐던 앤드루 양이죠. 네. 그분이 이제 대만계 미국인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18세 이상의 어떤 미국 성년일 경우에 1,000불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불이니까 우리나라 한 113만 원 정도 되는데 네. 그 18세 이상의 대상으로 해서 1,000불을 자유배당금으로 지급하자. 아니면 현행복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현행복지를 원하시는 분은 선택하고 그다음에 1,000불은 그냥 기본적으로 주자. 이런 게 지급하자. 이슈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 보게 되면 이제 월 50만 원이나 20만 원 기본소득 주는 거에 대해서 10명 중에서 8명이 찬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그다음에 월 20만 원이나 한 5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것 같고 전체 한 50% 정도의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20만 원씩 월 지급하는 거를 3년 내에 좀 지급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기본소득세 도입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세금 낼 용의도 있다는 분들도 한 57% 이상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정치적 이슈가 되면서 논의가 됐는데 지금 보면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진보 쪽에서 얘기하는 게하고 대립각이 있는 것 같긴 그렇죠. 한데요. 예.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네.
다시 기본소득세 체크를 같은 해보죠. 경우는 상당히 양쪽에 있던 절충되는 그 정책을 냈기 때문에 한번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성 교수님 어떠세요? 좀 시대적인 뭐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거론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듯이 앤드류 양이 미국 지도를 펴놓고 야 여기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앞으로 이 트럭 같은 게 무인화되면 AI로 대체되면 네네. 이 트럭 운전사들 그리고 트럭 운전사들이 지나가면서 마을에서 쓰던 돈 다 없어진다. 기본소득 필요하다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 특이점이 오면서 기계화가 돼서 사람들의 직업이 미래에는 없어질 테니까 네. 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예. 진행자께서 보시기에 그 2025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25년까지요. 세계에서 AI 때문에 8,500만 개의 직업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아, 일자리가요. 예, 놀라운 숫자인가요? 글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놀랍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그 똑같은 보고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예. 8,500만 개가 없어지지만 동시에 9,700만 개가 AI 때문에 새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했어요. 아, 또 다른 일자리가 예, 생기고요. 그래서 이게 먼 미래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뭐 이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반드시 걱정해야 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아주 중요한 경제 문제로 다뤄야 되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기본소득은 사실 교수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작년에 재난지원금 때문에 이제 불이 붙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러니까 재난지원도 된다. 소득 양극화를 치료하는 핵심 해소할 기제다. 수 있을 것이다. 빈곤을 퇴치하는 복지제도다. 그리고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 심지어는 경제 성장도 할 수 있대요. 이런 만병통치약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거 결국 선거철에 노이즈 마케팅 아닌가. 아, 노이즈 선거 마케팅이다. 구호 아닌가. 그리고 아까 무슨 서베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10명한테 물어봅니다. 20만 원 공짜로 주면 좋아? 저는 아까 8명만 좋다고 그러셨다는데 왜 10명 다 안 좋아한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 공짜로 돈 준다 그러면 다 좋아. 그냥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57%는 세금을 낼 용의도 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요. 세금 내는 사람이 57%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안 내고 공짜로 받겠다는 공짜 심리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좀 하나하나 체크해볼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대선 공약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또다시 뜨거운 논쟁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청년에게 그러니까 임기 종료 시까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청년에게 연 200만 원 그리고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연 1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8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의 돈을 받게 되는 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 정도 월 8만 원 정도면 뭐 기본소득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기본소득이 아니죠.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봤을 때 예.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이제 지급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죠. 전 국민에게 네네. 다 100만 원씩 주겠다 이런 거니까. 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정액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고 계속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게 그렇죠. 이제 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기본소득에서는 뭐 월 100만 원이면 모르겠는데 예. 그게 아니라 연 100만 원을 그렇죠. 그것도 이제 임기 말 돼서 네. 처음에는 연 뭐 25만 원 정도로 25만 원을 네, 지급한다. 시작해서.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소득에 먹칠을 하는 거다. 저는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 노동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그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서 예.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먼 미래에는 꼭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노동소득이 지금 줄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최근에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62%, 65%로 올랐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지금 그리고 일자리도 뭐 우리가 IT 관련해서 뭐 일자리가 감소되고 있다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소득도 아닌 거 가지고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기본소득을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될 생각들을 갖다가 허리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지사가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거나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조금
나중에 시작해도 되는 그리고 네.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설픈 이런 정책으로는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이시라고 네, 봐요.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기본소득제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근데 예. 이제 기본소득제가 이제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시는 연 100만 원까지 목표로 하는 거, 그거는 사실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그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이라고 하는 원래 그 철학적 개념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보조금 수당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소득이라는 원칙은 상당히 좋지만 그 프레임워크에 비춰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 생각이 되고, 뭐 그럼 그 기본소득의 철학이 뭐냐 사실 보게 되면 그 진보적 성향에 주장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보수적 성향이 틀린 거예요. 이제 보수적 성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지향할 때 예.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사회보험하고 그다음에 공적 부조를 통해서 이제 그 이런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네.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수급자의 이제 기여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제도죠.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운영되는 한국의 4대 보험이죠. 건강보험, 고용보험, 뭐 산재보험, 그다음에 국민연금. 네. 그다음에 이제 공적 부조 같은 경우는 조세를 기반으로 해서 소득이 없거나 노동력 제공 뭐 하지 못하는 분들, 그래서 기초 노령연금이라든지 장애수당, 그다음에 뭐 아동수당, 기초생활수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이렇게 공적 부조를 받기 위해서 그 저질의 노동을 포기 못하는 사람들, 저질의 노동을 질이 낮은 노동에 대해서 질이 낮은 노동을 이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너무 저질의 일자리를 하게 되면 소득이 있으면 공적 부조 못 받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순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얘기하는 그 취지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가 방만하게 지금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중앙부서에만 300개 이상의 복지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네요. 속된 말 정보 돈은 아는 사람만 타먹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게 방만하게 운영되니까 복지에 좀 가지치기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또 행정 비용도 절감하고 그렇죠. 이제 불용한 어떤 공무원 조직도 좀 줄이는 작은 정부를 지향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상하게 이제 보수 쪽에서는 그걸 잘 이해를 안 하는데 오히려 이제 급진적인 쪽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사회복지제도가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한다. 빈틈이 생긴다. 그렇죠. 2017년도에 우리 그 송파의 그 세모녀 그 네, 자살 안타까운 사건이 사건 있었죠. 상당히 안타까운 예. 사건인데 그런 내용들 보더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 같은 경우 보면 이분들이 노동력은 제공하기 때문에 공적 부도를 못 받죠. 그다음에 또 그 4대 보험에 가입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사회 그 기본소득제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 보면 상당히 이제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고 네. 이제 상당히 이제 뭔가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제도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그럼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8만 원 지급한다. 뭐 이재명 지사 그다음에 뭐 기본소득 관련돼서 이제 그 이제 좀 진보적 정당에서는 월 한 50만 원. 네. 그다음에 뭐 랩 2050 뭐 사회 단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30만 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 월 8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과연 기본 소득,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양극화 해소나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달립니다. 그래서 두 분 교수님들께서 그 금액이 이제 작다는 건 충분히 말씀을 예. 해주셨고요. 그래서 효능감이 이제 상대적으로는 적을 텐데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럼 그렇게 하면은 이재명 지사님이 혹시 대통령이 되시면 임기 초반부터 임기 말까지 이제 점차 기본소득을 늘려가면서 네. 뭐 시작은 한 25조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한 60조까지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님께서 동시에 이제 말씀하시는 게 공정 성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성장을 해야 결국은 분배도 가능하니까 공정 성장을 하시겠다는데 이게 기본소득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공정성장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이상하게 들리는 거거든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왜냐하면 이게 60조 혹은 작으면 25조인데요. 이 돈은 어디 쓸 수 있느냐? 지금 기초 보장 생계비가 4조입니다. 다 털어서요. 네네. 그리고 대학 등록금 있죠. 아까 네. 국가 R&D 기초가 된 대학 등록금을 다 털어도 13조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R&D 사업이 있죠. 네. 그게 27조입니다. 그리고 노인 기초연금이 지금 19조입니다. 그리고 국방 있죠, 국방. 네.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다 털어야 53조입니다. 지금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을 지금 이렇게 조금 나눠줘서 효능감이 없게 쓰겠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공정성장이라는 것과 과연
성장을 해야 또 분배도 할 텐데 그렇죠. 맞아 들어가는 것인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지금 사실 이 기본소득,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것을 보면 아까 김영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보편적이어야 된다는 특성이 존재를 할 텐데 이재명 지사가 내놓은 이 방안을 보면은 전 국민에게는 일단 1년에 100만 원씩을 주겠다. 근데 청년층, 그러니까 19세부터 29세 사이의 청년층에게는 100만 원을 더 줘서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또 보편성에 과연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얘기도 있고 혹시 이걸로 통해서 혹시 또 뭐 세대 간의 갈등이 빚어지면 결과적으로는 더 큰 좀 후폭풍을 낳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거든요.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략적으로 청년표 지금 최근에 이제 20대가 그 지금 보수적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20대를 겨냥한 그러한 정치적 접근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기본소득 개념과 관계없이 청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보다도 100만 원 더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논의 자체가 뭐 청년을 200만 원 주고 예. 일반 국민 100만 원 주고 그 자체는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 기본소득 그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시는 그런 기본소득의 컨셉 자체가 네. 사실은 현실성이 있는지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차 가지고 세대 간 차이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논의가 자꾸 제기됨으로 해가지고 국민 전반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냥 공짜로 주는 거니까 얼마나 좋냐 하는 그런 계층이 있는가 하면 또 이 기본소득이라는 공짜 복지를 이야기하다 보면 잘못하면 나라의 공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그 국가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그런 계층이 있고 그런 그 계층들 간에 있어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세대 간 갈등보다는 계층 간 갈등을 갖다가 촉발시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쎄요, 참 이 청년들이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뭐 분명하기 때문에 더 준다는 뭐 정치적 해석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역시 기본소득이라는 정의 안에서 봤을 때는 보편성을 특징을 가질 수 있냐 없냐에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걱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얘기하면 예. 기본소득 지금 한 달에 뭐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받을 거냐 아니면 기존의 현행 복지제도 선택할 거냐 네네. 그랬을 때 사람들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겠죠. 난 복지제도 선택하겠다 아니면 나 그냥 일시불로 받는 월 그 정액으로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선택의 요건이 아니고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떤 수당 보조 개념으로 지급되다 보니까 그게 사실 너무 작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뭐 청년이라든지 아동, 그다음에 네, 장애인들, 노인들. 뭐 농민 네, 네. 이런 분들을 위한 수당을 별도로 만들다 보니까 기존의 복지제도 플러스 어느 정도 기본의 수당을 지급하는 정도로 이렇게 누더기화되는 경향들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 얘기가 나온 이유는 요즘에 워낙 뭐 청년들이 취업이 잘 안 되고 그렇죠. 어려우니까 모든 제도마다 사실 정부 정책에 청년 안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2021년 4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청년 취업률이 10%가 이제 10%가 안 되거든요. 실업률이 10% 정도 되는 8.5%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확장 그 실업률이라고 했을 때 네. 잠재적으로 이제 뭐 취업 가능한 사람들, 구직자 이런까지 포함하면 한 25% 정도 되거든요. 확장 실업률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청년 4명 중에 1명이 실업자라는 거예요. 그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기본소득제 뭐 연간 100만 원 주는 거 갖고는 너무 작다. 청년들을 위한 뭔가 우선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추구하는 그런 그 기본소득에 대한 그 내용들을 봤을 때 가장 고민하는 거는 사실 재원 조달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연간 100만 원, 네. 연간 100만 원. 사실은 그렇게 100만 원이라고 해봐야 한 달로 따지면 83,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이제 사실은 작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집권 내에 해결은 어렵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여러 가지 조세 저항이나 재원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근데 사실은 뭐 지금 이제 1년에 50만 원까지는
그 일반 재정을 좀 구조 조정해가지고 뭐 재정 우선순위라든가 비용 절감해가지고 구조개혁을 하죠. 뭐 한 25조 원 정도 마련하겠다. 마련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세 감면분 중에서 네. 25조 원 추가적으로 추가해서 축소를 해서. 50조 정도 하게 되면 1년에 그 1인당 한 100만 원씩 연간 100만 원씩 지급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금액을 이제 넘어서는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뭐 국토소득세라든지 네. 뭐 탄소세라든지 그러니까요. 뭐 데이터세라든지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약간 좀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그 현행 복지제도 선택할 거냐 아니면 기본소득 선택할 거냐 국민들이 사실 선택을 반반이라도 이렇게 의견이 나누는 정도로 가야 금액이 돼야 기본소득세에 의미가 있는 거지. 현재 이 정도 수준 갖고는 그냥 어느 정도 흉내내기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세부 말씀을 들어보면 좀 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들의 공감대나 컨센서스 같은 어떤 기준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의향에 대한 얘기도 좀 물어보고 나서 조금 찬찬히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소득 논의 자체는 굉장히 뭐 없던 논의니까 한번 해볼 만한 것이고 예. 대선의 의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하는 시장경제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는 우리가 열심히 경쟁을 하고 낙오자가 생기면 그것을 사회 안전망으로 걷어가자. 그리고 나서 이 기본소득 그쪽에서는 이제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하죠. 부의소득세의 제도가 네. 복지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공무원들이 중간에 껴서 간접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거를 우파 버전의 시장경제주의의 세계로 가자 이런 거고. 그러니까 복지주의자들은 국가가 좀 튼실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고 영국모형으로 가자 이런 것인데 지금 기본소득이 원리대로 하자면 제3의 모형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제도를 대체하는 어떤 새로운 메커니즘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은 기존 복지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별이 어렵다는 것은 그대로 우파의 논리에서 가져와서 야, 선별이 어려우니까 기본 소득해야 주자. 돼라고 하면서 복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다는 것이 방금 지적해 주신 거지만 저는 이제 또 하나 모순적인 게 뭐냐면 지금 선별이 어렵다 그래서 80%냐 81%냐를 가르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100%를 주장하는 분들이 그분들 아닙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청년은 어떻게 정의할 겁니까? 35세까지만 청년입니까? 36세는 청년이 아닙니까? 36세로 정하면 37세는 청년이 아닙니까? 똑같은 선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디선가는 잘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80%, 81% 가지고 가르면 뭐 큰 문제가 나는 것처럼 해서 전 국민에게 용돈을 주자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청년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거 어디선가 끊어야 되는데 35든 65, 36이든 그거는 마치 해도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논리가 앞뒤가 너무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요. 좀 청년은 지금 19세부터 29세 사이로 이제 네. 정의를 해놓은 상황이긴 한데 21세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요. 29세와 30세 뭐 이런 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서의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뭐 이런 문제들은 분명히 존재를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이제 연령에 의해서 그 우리가 끊는 거는 구분이 가능하죠. 주민등록번호로 잘라보면 그냥 되니까. 연도로 그냥 예. 잘라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선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왜 19세냐, 왜 29세냐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차이가 있거든요. 30세는 청년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정당에 들어가면은 청년은 45세까지가 정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우리 청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경계는 고무줄 모호하죠, 같은 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청년 개념 자체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참 숙제가 더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앞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재원 마련은 늘 이런 정책에 따라오는 필수적인 지금 과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조세 감면을 축소한다든지 뭐 재정 구조 개혁이라든지 이런 정리를 통해서 한 50조 원 정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계획인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일단은 연간 100만 원 지급할 때까지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소득세 감면분까지 네네. 반영하면은 어쨌든 추가적인 그 세에 그 증세하지 네. 않아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 분 계시는데 실제로 그 이상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토 보유세 나오고 탄소세, 데이터세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국토 보유세에 대한 논란도 좀 있긴 합니다. 조세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근데 쉽게 얘기하면 국토 보유세는 게 그런 거죠. 뭐 국토에다가 이제 그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세수를 확보한 다음에 전 국민들한테 이제 배당하겠다는 거죠. 네. n분의 1을 배당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상위에 있는 분들 소득 그렇죠. 재산 소득이 상위에 있는 분들이 조세 저항이 있죠. 근데 이분들이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조세 저항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 실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이 없을 때 조세 저항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복지국가라고 하는 서유럽, 그 북구 유럽들 같은 경우는 세금 많이 내도 별로 조세 저항 없잖아요. 인구가 작고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없다 보니까 사실 세금 내면 그냥 내고 만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조세 저항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보유세 논의는 좀 더 해봐야겠지만 예. 최근에 정치권에서 이제 종부세에 대한 논의는 좀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은 부동산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 이제 우리가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방 정부에서 이제 과세 부담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내는 그런 세금이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그 처분적 법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소득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징계적으로 이렇게 그 징벌적 과세하는 과세가 징벌적 된다. 과세 네.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게 1가구 1주택인 분들이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게 맞는 거냐.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도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또는 이제 그 지방 재산세에다 편입시키겠다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종합부동산세보다는 국토보유세가 훨씬 더 현실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논의들이 뭐 담론화될 게 아니라 지금 그 연간 그 100만 원 이상 그 기본소득 지급해야 되는 것까지는 이제 뭐 기존 세원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가능한데 네.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의 논의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그건 내 임기 이후의 일이다. 그건 이제 여기까지만 내가 시작을 해놨으니 이후에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면 된다. 이런 스타일로 들려지거든요. 난 모르겠다.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근데 뭐 이제 민간단체라든가 뭐 기본소득당에서 얘기하는 내용들 보게 되면 좀 구체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세 이제 그 비과세 네. 감면분까지들을 완전히 이제 철폐하고 비과세를 그다음에 없애고. 유류세 이제 비과세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이제 그 수당으로 이제 지급되는 거, 이런 보조 지급되는 것까지 완전히 없애면 예.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재원 마련이 되지 않냐. 그래서 뭐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월 6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 네. 그다음에 랩 2050 같은 경우는 월 30만 원 네, 정도. 30까지.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만 돼도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아까 앤드루 양이 월 그 1,000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0불이라면 한 달에 적어도 1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한번 생각해 볼 용의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행 복지제도 포기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재원 마련을 위한 고민들은 좀 이번 그 이재명 지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국민들의 공감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참 뭐 지금 재원 자체가 어떻게 될지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뭐 세수 증분을 세수 증분이 있다, 자연스러운 세수 증분이. 근데 이제 세수 증분만 생각을 하시지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복지 수요가 늘면 당연히 지출 세수는, 요인도 증가를 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런데 마치 세수가 증가하면 그 돈을 모조리 여기에 쓸 수 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지출의 우선순위에는 사연이 없는 지출이 없습니다. 그게 다 국가 R&D, 연구개발, 고용,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걸 갑자기 끊겠다는 말씀이신지 이런 중대한 말씀을 하시면 사실 아이템 바이 아이템으로 도대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뭘 셧다운 시킬 건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세요. 우리가 연구를 해보겠다는 굉장히 불명확한 태도고요. 그다음 지출 조정을 하시겠다는데 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지만 지출 조정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몰이 돼서 지출이 없어지는 거를 공무원들이 지출 조정이라고 이름을 부르쳤을 뿐 실제로 있던 지출 조정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사여구고요.
신규 세원을 발굴하겠다. 네. 뭐 이거는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참 그러니까 모호한 부분이 참 많기 때문에 이게 과연 나중에 재원 마련의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뭐 재원 마련을 할 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뭐 재정 구조 개혁, 예산 절감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뭐 국토부 요세, 이런 뭐 탄소세 이런 것들이 현실성은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일단 뭐 소득 감면이라든지 새로운 이제 세원을 갖다가 발굴한다든지 물론 다 그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예. 그런데 더 중요한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2021년도의 세출 세입 구조를 보면은 100조 원이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출만큼 세수를 못 거둬서 네. 100조 원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적자라면 그건 코로나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 100조 원 구조는 2018년, 2019년, 2020년 넘어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없는 상태에서 세출을 계속 빠른 늘려서. 속도로 높여온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 그 세출과 세입 사이에 차이 나는 이 100조 원의 갭을 메꿔야 됩니다. 예. 그런데 못 메꾸면 계속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국가 부채가 지금 원래 뭐 작년, 재작년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 부채 40% 넘으면 되니 안 되니 뭐 이 논쟁에서 그렇죠. 40% 선이 마지노선이다 하다가 지금 금년도에 45% 됐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잘하면 50조 원을 50%를 네. 넘어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된다면 대선 후보라면 적어도 먼저 해야 될 것이 100조 원의 적자 구조를 어떻게 메꾸겠다.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다시 어떻게 회복을 시킬 조정하겠다. 것인지. 일단 균형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 100조 원에 대한 균형 재정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당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새 대통령이 오면 이 세원 발굴, 정세 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야당은 말할 것 없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지금 그런 것들이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돈 가지고 먼저 100조 원부터 메꾸는 데 써야지 지금 기본소득에 쓸 여력이 있는 상태가 아니다 국가가. 그래서 그런 그 우리가 일에 있어서 선후가 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순서가 있는 것인데 그런 순서에 대한 고려 없이 기본소득 이 재원에 대한 대책도 없는 그 대책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된 그런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이 정치적이다라고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증세 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정치적인 그 논리인데 예. 지금 상황에서 그 뭐 이재명 지사께서 이제 그 증세 얘기는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세금 얘기 나오는 순간 인기가 많이 떨어질 거다 하는 좀 부담을 느끼시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그 내용보다는 예. 사실 더 기본소득에 대한 주창을 더 강조하시는 스타일인데 네. 사실은 지금 재정 적자 112조 사실 이 문제가 국민들이 떠 안아야 될 사실은 그 부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해결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소득제를 점진적으로 가는 추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이 될 것 같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재정적자 지금 재정수지 112조 되는 문제를 점진적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가면서 재원을 마련하고 뭐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제 그 기본소득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 로드맵을 좀 제시를 하면 더 현실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미 저 재정수지 112조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고 지금 국가 부채에 대해서도 지금 한 2,000조 이상이 되잖아요. 육박하는 그렇죠. 수준이잖아요. 예. 그 부분을 사실 우리나라가 앞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노동자들 어떤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부채가 커질수록 사실은 이제 운신의 폭이 적어지는 거 상당히 생활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달에 8만 원씩 받았다 하더라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부채가 많은 그 가계의 경우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어떤 그 리더로서의
자세가 필요하고 사실 이제 이재명 지사가 2016년도에 처음으로 청년 대상으로 해서 성남시장 하면서 청년 기본소득, 청년 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시행하면서 많이 효과를 보고 2018년도에 이제 경기도를 확장시킨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사실 그 빈곤층이라든가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해서 1, 2년 정도 실험을 했던 어떤 기본소득제에 불과한 거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그 국가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스위스가 2016년도에 월 300만 원씩 지급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기본소득을 국민투표에 붙였다가 부결된 거잖아요. 그 부결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재정 건전성에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지방자치제의 장하고 예. 국가의 어떤 그 수반하고의 역할이 틀리다는 측면에서 그렇죠. 재정 건전성 문제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뭐 코로나19 상태에서 지금 국가 부채가 크게 늘어났고 앞으로도 지금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도 좀 내놓고 나서 기본소득을 어떻게 드리겠다라고 했으면 좀 됐을 텐데 일단은 뭐 돈 얼마 드리겠다고 하고 이제 돈은 뭐 어떻게든 50조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토론을 할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님께서 희망을 주자,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예. 희망을 주자. 그리고 AI가 언젠가는 기술 특이점이 와서 우리 직업을 앗아갈 테니까 사회가 어느 정도 보장을 하자는 그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네. 좀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이제 토지 공개념부터 시작해서 네. 국토보유세를 들고 나오는 것은 약 100년, 200년 된 아이디어인데 그렇죠. 사회의 생산력이 사회 지대가 토지로부터 나온다는 이제 사상으로 가지고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있으니까 거기 좀 과세를 해서 사회가 나눠 가지자 이런 아이디어인데 지금 실상 200년이 지난 지금 사회의 부를 만들어내는 것은 토지도 물론 있겠지만요. 예. 기업입니다. 기업이 굉장히 부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데이터세를 걷자, 탄소세를 걷자 이게 다 기업 활동, 네트워크 이런 것에 과세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두 가지 현실적 문제의식과 그다음에 지금 부가 어디서 창출되고 있는가를 결합하면 희망을 준다는 차원에서는 차라리 20, 30년 기다려가면서 저희가 사회의 부의 원천인 기업의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먼 미래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에 지금 50조를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8만 원씩 용돈 나눠주고요. 그 대신 차라리 50조를요. 배당을 많이 주는 전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계속. 해마다 50조씩이요. 그럼 그게 5%로 는다고 가정을 하고 한 30년, 한 세대만 기다리면 2,000조가 될 수 있습니다. 2,000조요? 2,000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희망도 가지고 언젠가는 올 기술 특이점에 저희는 배당만 가지고 지금 충분히 세금을 걷지 않고도 똑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50조나 걷어가지고 그냥 8만 원 나눠주고 없애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되 현대의 부의 원천은 토지가 아니라 기업이고 있다. 기업이 배당을 나눠주는 것은 성장 친화적입니다. 네네. 기업이 잘 되면 더 좋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대한민국 성장 배당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차라리 해마다 50조씩 사회의 부를 늘려가는 것이 어떤가. 사실 기본 소득, 유니버설 베이직 인컴도 아이디어는 커먼 웰스, 그러니까 사회 공통부, 우리가 태어나면 사회 공통부를 이용하고 그것을 충분히 나눠가지고 권리가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그런 부를 계속 쌓아나가는 것이 세금을 당장 정치적인 갈등을 일으키면서 걷는 것보다는 희망도 주고 더 좋은 방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마냥 쓰기보다는 뭔가 이걸 불려서 다시 또 국민에게 복지로 나눠줄 수 있는 좀 장기적인 시각이 사실 필요하다는 국민들이 얘기신 지금 거예요. 필요한 거는요. 당장에 8만 원이라기보다는 희망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좀 미래에는 정부를 믿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우리도 노동력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지만 국가가 우리를 지탱해 줄 것이다. 이런 희망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논의해야 되지만 이거를 지금 국토보유세를 14%한테 걷어서 100%에게 나눠주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면서 또 한 번의 정치적 논란을 만드느니 예. 차라리 25조, 50조가 있으면 저는 차근차근 배당을 많이 주는 전 세계 고배당 기업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이한상 교수님께서도 지금 이제 아이디어 측면에서 그런 또 방안이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토지공 개념 그리고 뭐 불로소득 차단 이런 걸 위해서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뭐 조세 저항이 최소화될 수 있고 양극화가 완화될 수 있으며 경제 활성화될 수 있고 투기 억제할 수 있다. 참 효과만 보면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되면 참 좋겠는데 네. 실제적으로 될지 말지는 참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은 이제 국토보유세만 하더라도 사실은 재산세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이 재산세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높냐 낮냐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우리 조사 자료를 네. 보면은 우리나라의 토지와 내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GDP 한 4% 정도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그러면 GDP의 4% 정도면 영국과 프랑스 다음에 3등 정도 수준입니다. 높은 거네요. 예, 지금 높은 수준인데 그것도 이제 2018년 기준입니다. 그런데 2019년, 2020년에 지금 보유세를 엄청나게 높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높인 것까지 감안하면 우리가 지금 이미 이 부동산 관련세가 이미 그 1등이 됐을 수도 있다. 2021년에는.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왜냐하면 얘기시겠죠. 금년만 하더라도 지금 재산세가 너무 올랐지. 지금 재산세 지금 7월 말까지 내야 되는데 재산세 그 고지서 받아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까? 내 집값이 이렇게 올랐나 하는 생각도 있고 그렇다고 그 집값 올랐다고 해가지고 지금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세금만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그 부동산 관련 세금 자체가 거의 우리가 맥시멈 상태에 와 있다. 그런 상태에서 또 토지 보유세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현실감이 없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세금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예. 전반적인 재산세에 대한 그다음에 우리 종합부동산세라든지 그리고 요즘 재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도 재산에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그 재산 가진 것이 어디 큰 죄인 것처럼 몰아치고 있는 현재의 정부에서 이 국토 보유세까지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제 토지 공개념 이야기하면서 3법을 갖다 논의하고 있는 이런 것은 정말로 이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예를 들면 재산을 가진 사람과 재산을 없는 사람 간에 있어서 갈등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게 현실적으로 국토 보유세를 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네네. 이런 논의를 제기함으로써 갈등을 좀 부추기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분열만 빨라질 수 그래서 있다는 거죠. 내 편과 내 편, 상대편을 좀 가르는. 갈라내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또 오심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해주신 토지 공개념,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더라도 이걸 이제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좀 써야 된다는 개념일 텐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그렇지만 이낙연 전 총리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추미애 전 장관 각종 이제 유력 대선 후보들이 지금 이 토지 공개념을 꺼내 들고 있는데 토지 공개념은 사실 위헌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1999년도에 이제 택지 소유 상한법이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났고요. 예. 그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여당의 어떤 도그마, 사실은 그 어떤 이념적인 그런 쪽에 상당히 깊게 자리 잡고 네. 있는데 사실은 저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학에 얘기하게 되는 부가가치 창출하기 위해서 자본, 노동, 토지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토지에 상당히 이제 관심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한 규제 강화 일본도의 정책이 최근에 이제 많이 실패로 나타나고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폭등시키면서 이제 국민의 불만을 나타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 대선 유력 후보자들이 아직도 이제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이제 토지 경개념의 개념을 이제 이름만 바꿔가지고 토지 독점 규제 3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그 도그마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교수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 토지, 노동, 자본에서 예. 앞으로 이제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되게 되면은 자본 쪽에 사실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있어 보여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기업이 주가 되는 그런 쪽에 뭔가 이게 부가가치 창출해서 파이를 키우는 쪽으로 가는 것도 한번 좀 큰 틀에서 한번 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한성 교수님 말씀에 아이디어에 또 동의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참 토지 공개념 가져간다고 하니까 역시 논쟁거리거든요. 지금 몇십 년째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또다시 논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아까 위헌 문제도 있고 예. 정치적으로 이제 편가르기를 한다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이재명 지사님께서 아끼면 25조, 30조는 금방 마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난 할 수 것은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 여당이 30조를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정리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 돈이 남아 있을 수 그러면서 있다는 이분들이 거군요. 항상 도돌이표처럼 강조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14%한테 뺏어서 100%에게 나눠주지만 그 14%도 받아보는 경험을 하면 세금을 더 낼 것이다라는 아주 해괴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교수님들 아마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일 거예요. 저도 세금도 많이 내지만 부자들은요 세금이 잘 쓰일 때 세금을 더 내고 싶어합니다. 길거리에 폐지 줍는 리아카 끌고 가는 할머니한테 제가 내는 세금이 간다고 한다면 손실 없이 얼마든지 세금을 더 낼 거예요. 그런데 14%한테 뺏어서 100%한테 8만 원 용돈 나눠준다고 세금 올린다? 부자들이 그거 8만 원 푼돈 받고 세금을 더 내려고 할 것이다. 이 논리 자체가 굉장히 저는 약한 고리고 그분들의 그 논리에서 굉장히 취약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뭐 기본소득 논쟁은 당분간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이라는 것 자체가 참 달콤한 얘기죠. 달콤한 얘기긴 한데 과연 이거를 먹었을 때 이가 썩을지 탈이 날지 어떤 상황이 될지 좀 상황을 지켜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김영하 교수, 서지용 교수, 이한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